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국민의힘과 여기에 반발하는 야당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모두 공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야 대립 쟁점은이라고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고 오늘 또 처음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당연한 원칙을 언급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재욱 원내대표 간의 어떤 갈등이 있지 않나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 특별히 갈등이랄 게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시점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건 민주적인 정당이라면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네. 네,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선친의 인연을 앞세워서 영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처음으로 또 불법 촬영이 됐다. 그리고 나서 받은 선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에 맞게 딱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근거 규정에 맞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서 누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국민권익위에서 관장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에 보면 네. 발견 즉시 예를 들면 누군가 그걸 뇌물을 줬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감사실이나 감사원실에 보고하고 거기에 반납을 아니면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되는 지금 명품백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이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이게 받은 즉시 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했는지도 대단히 중요해요. 원래는 즉시 해야 되거든요. 원칙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받은 즉시 그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게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설명만 믿고 제대로 사건이 처리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나 아니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김건희 여사는 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자 부인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만약에 받았다고 수수했다고 하면 공직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형사수사를 받지 않죠. 그러나 나중에 만약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 문제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또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명확해야 된다. 일단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결자 해지를 해서 이 문제를 사과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대통령실의 설명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에 대해서 영득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에 정상회담에 가거나 이런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선물 다 개인적으로 사용 못 하거든요. 다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하고 다 개인적으로 향유를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선물이라고 줬는데 그걸 어쨌든 개인이 향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고 그래서 영득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는 법적인 평면을 떠나서 이미 국민 정서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갖고 계시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께서 이 문제는 국민들께 직접 입장을 밝혀서 결자 해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외국 정상에게 받은 선물과 개인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받은 선물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지금 소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류의 선물이 아니라 일반 개인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부탁하거나 또는 청탁하기 위해서
내민 거라고 본다면 그게 과연 외국 정상간에 받았던 선물과 동일한 관점에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동일한 관점에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부분을 좀 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재작년에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와의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관계자는 대통령 보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가의 귀속 관리 보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국가 원수로 선물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언제 또 이 부분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된다. 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자해지의 모습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9번째 거부권이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특별법 내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당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2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2 요구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 요구는 이제 그냥 건의가 나온 것이 아닌 게요. 사실 국민의힘도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발의된 그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은 그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도 피해자 보상이나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것까지 있냐면 국가가 그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해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조위나 이런 문제를 빼놓고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인데요. 이 조사위원회가 지금 비용 추계서를 보면은 2년간 필요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92% 정도가 그 특조위 상임위원,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 이런 분들의 인건비로 쓰이는데요. 과거에 세월호 참사 때 그 1기 특조위가 1년 6개월, 그다음에 2기 특조위가 한 3년 반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만 5년 가까이 특조위가 조사를 했었죠. 그때 이제 소위 세월호 외인설 에 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끝내 밝혀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굉장히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특조위가 가동이 됐을 때 또다시 어떤 이태원 참사가 정쟁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2 요구가 지나치게 잦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2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제2 요구를 하더라도 그건 어떤 새로운 여야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2 요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2요건 많은 건 정말 대단히 큰 문제예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입법부가 어떤 행정부의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그걸 이제 정부에 넘기는데 그걸 9번째나 거부를 해버리면 행정부가 결국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무능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 거부권을 준 게 아닌데 대통령이 너무 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무슨 법을 만들든 대통령이 싫어하면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겨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태원 특별법을 간절히 요구하는 분들은 유족들이십니다. 유족들이 뭘 원하고 계시는 거죠? 진상 파악이에요. 진상 파악. 돈을 얼마를 받고 공원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지금 본인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주고 또 그분들을 기념해서 무슨 공원을 만들고 이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특조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정말 이 사건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처벌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된 부분에 대한 분노거든요. 근데 그걸 대변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자꾸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래서 1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거 그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었어요. 또 두 가지를 바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쟁으로 자꾸 사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법의 시행을 4월 10일 이후 즉 총선 이후에 하자라고 바꿨고요.
두 번째는 특조위가 원래는 특검까지도 요구하게 돼 있었어요. 조사가 끝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게 이제 국회의장이 중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당들이 통과를 시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도 이태원 유가족들의 마음 또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건 공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예,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유족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가장 잘 규명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수사와 재판입니다. 그런 걸 원인을 규명하고 뭐 책임자를 처벌할 사람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경찰과 검찰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재판에서 죄가 있는지 따져서 벌 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죠. 그걸 이미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자들 기소된 게 작년 1월부터 기소가 됐고 1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사와 재판이 이렇게 많이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조위를 4월 이후에 출범시켜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하면은 수사와 재판 이상의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월호 그 1기 특조위, 2기 특조위가 합해서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그다지 밝혀낸 것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뭐 짧게 반론. 예, 네. 제가 저렇게 반론을 하면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세월호 1기, 2기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 방해하는 공작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부기관에 있던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부르면 오지 않는다거나 증언을 거부한다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사법적 권한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상이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세월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 검찰이 그 당시에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밝혀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기관이죠. 근데 이태원 참사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가 위에 있는 사람들 윗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밑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었던 뭐 소방대장이나 소방관이나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들만 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족들이 도저히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기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뭐 마약 검사를 하기로 뭐 유족들에게 얘기했다든지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여러 형태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특조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의미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수사 당국의 수사가 잘 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도 이렇게 팽팽하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보당 강성희 의원에 관련된 논란이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퇴장을 당했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뭐 이렇게 국정기조를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강제 퇴장을 당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야의 생각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여당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근데 강성희 의원의 행위가 일단 매우 부적절하죠. 매우 부적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우의 대응은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대응이었다. 예. 일단은 강성희 의원의 행위를 좀 짚어보면은 그 강성희 의원이 그 참석한 자리가 이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상에 가서 이제 그 뭔가 행사를 그 행사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그 강성희 의원의 과거 전력을 보면 이제 전과가 좀 많이 있는데 그 대부분 이제 폭력행위입니다. 뭐 폭처법 위반으로 뭐 집단 흉기 등 상해 뭐 이런 전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거 전력에 비춰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많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의 대응이 적절한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안 놓은 장면, 그 장면에서는 대통령의 손을 놓게 하는 것은 100% 정당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동선을 가야 되고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제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데요.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이 더 걸어가고 분리된 뒤에는 언성을 높였다고 해서 어떤 즉각적으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개개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경우 대응은 좀 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이 그 행사에 참석했던 강성 의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의견이 서로 달라요 지금. 예. 강성 의원 측에서는 손을 잡고 놓지 않거나 이런 적이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경호처에서는 손을 잡고 안 놔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대통령에게 헌법기관인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한 구성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 걸 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국정기조 바꿔달라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좀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그거를 듣는 것을 불쾌하는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경호처가 저렇게 사람을 사지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입을 막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저게 경호의 무슨 프로토콜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저 경호의 프로토콜에 맞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위해를 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끌어내고 그것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좀 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으면 소리를 낮춰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저런 형태로 사람을 끌고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 이게 무슨 경호의 프로토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본인 뒤에서 그 한국계 이민자가 소리를 질러도요 다 들었어요. 경호원이 저지하러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 듣고 답변까지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호처가 너무 저렇게 과하게 경호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놔뒀으면요 강성 의원이 또 비판받는 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렇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결국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막아서서 제지만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잉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바마 대통령 동영상 말씀하셔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청년을 놔두라고 하는 장면에서요.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These guys don't need to go라고 말해요. 그때 그 영상을 보면은 경호원이 3명이 들어와요.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These guys don't need to go.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도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프로토콜인 거죠. 뭔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경호원이 와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제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회 방문했을 때 조원진 의원이 국회 경위에게 붙들려서 쫓겨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그 주호영 의원도 대통령이 오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몸수색을 당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원수 경호가 이렇게 좀 그 매뉴얼이 엄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한번 이건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공천 잡음을 줄여라. 근데 줄이기는 참 어렵죠. 여야 모두 어려운 게 공천 잡음이라고 하는데 먼저 대통령실이 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지역 등을 선정하자. 이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받을까 봐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윤심 공천이다, 혹은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했다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뭐 당이 어쨌든 시스템에 따라서 예. 전략 공천도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을 한 걸로 봤고 사실 뭐 그 이상의 의미가 특별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한 얘기예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그 신년 인사회 하잖아요. 예. 수원 가서는 박문규 전 사는자부 장관 네. 불러내가지고 손들고 또 소개해주고 그리고 또 계양 가서는 인천 가서는 원희룡 장관 또 전 네. 장관 손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포에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행동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아요.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비대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죠. 아니 비대위원장은 당의 대표고요. 공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천에 개입하면 안 돼요.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누군가를 다른 사람 다 있는데 특히 지금 그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 그 지역 당협위원장이 12년 동안 당협위원장 하면서 계속 떨어진 분이거든요. 그분이 있는데 그 앞에서 그걸 했어요. 또 수원에서도 마찬가지 김영남 전 의원 앞에서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너무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론 정치를 처음 해서 뭐 실수로 볼 수도 있지만 대단히 부적절해요. 저런 모습 보이면 당내 불만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마치 저 사람을 전략 공천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는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대위원장이면 네. 중립을 지키고 모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김경률 위원이 또 미안하다라고 사과의 발표도 하는데 좀 연관돼 있어 보이긴 합니까? 근데 그 무슨 박문규 장관, 뭐 김경률 비대위원 이런 분들을 소개한 자리가 이제 신년 인사회잖아요. 네. 신년 인사회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험지라고 불리던 곳에 이제 그 중요한 인물들이 도전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당내 행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한다고 한다. 소개를 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그분들에게 뭐 바로 공천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제 물론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라는 의사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지역이 비어 있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정치 신인의 어떤 좀 시행착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과도 한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경우에 이제 기존 당협위원장이나 기존의 그 지역에서 뭐 도전하려는 의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화학적 결합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적절하게 잘 처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덧붙이면은 한 지역에서 이제 3번 내리 그 낙선한 후보가 있으면은요 그 지역 당원들한테도 새로운 후보를 선택해서 지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그런 기회는 좀 주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요 그 우리도 좀 새로운 후보를 갖고 싶다 그런 당원들의 열망들이 있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통합하려는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납득할 만한 공천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얘기를 오늘은 좀 공개적으로 했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뭐 소위 지금 얘기하는 친명 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을 어느 지역에 반드시 공천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통합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친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공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 또 그리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공천 과정에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김부겸 전 총리도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보다도 정치 경력이 더 오래되신 분이죠. 훨씬 더 경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정치사에서 있어왔던 여러 가지 공천 논란들을 사실은 더 오래 가까이서 지켜보셨어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진심으로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 논란이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이게 공천에 관해서 조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당은 공천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뭐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08년에 총선 때 한나라당의 그 고소영 공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래서 원래는 대선을 531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총선에서 과반수를 가까스로 했습니다. 153석. 그때 그 고소영 논란 때문에 그랬고요. 반대로 이제 2012년에 민주통합당 이때 이제 야권 통합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원내 제1당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노이사 공천 논란이 있었죠. 그 노무현 재단, 그다음에 이화여대, 486 이 노이사 공천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는 127석에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 민주당에 지금 어떤 그 조어가 벌써 만들어졌습니까? 그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무슨 뭐 세 글자나 사자성어 조어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당신이 임계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말씀하셨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런 조언들은 참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했던 얘기가 내 주변에선 오히려 더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아직 공천 다 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되셨어요? 당연히 아직 공천을 안 했죠. 왜냐하면 지금 공천 신청받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역별로 경쟁력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공천을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측근들이 일단 예를 들면 지금 출마가 다 무산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사실은 많은 이제 언론들이나 뭐 그 보수 언론들은 특히 더 그러는데 이재명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계속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어요. 혹시나 실수하는 게 있나 없나. 왜냐하면 그래야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좀 흠집을 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누가 공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무슨 뭐 공천을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처음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측근이고 누구 측근이 아니고 때문에 공천의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 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총선에서 필패예요.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잡음마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86세대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잖아요. 이재명 했죠. 대표가. 네, 맞습니다. 86 했다, 운동을 했다고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일반론적 얘기이기도 하지만 좀 이제 고도의 정치적 분석을 제가 개인적으로 네. 해보면 앞으로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불출마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계속 들면 나올 오늘 거다? 그러니까 김민기 지금 의원이 불출마를 오늘 선언했잖아요. 했죠. 네. 예,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586, 386의 대표적인 사건이니까. 예, 그렇죠. 주자이기도 하고 또 우상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가 나서서 586은 청산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뭐 선입견이나 어떤 그 제한된 구조보다는 또 아니면 어느 세대고 586이니까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위험스럽고 부담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대표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내 어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저는 동의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586이 이제는 좀 뒤로 물러서서 다른 그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조언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에 일정 부분 저는 같은 뜻을 갖지 않을까 하는 분명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586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많은 586들이 좀 이선 후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도부도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전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민주당의 새롭게 신인들이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공천에서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나이나 뭐 다선을 했으니까 반드시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긴 저는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 자체가 그렇다는 점들은 다선 의원들이나 좀 지도부가 경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86 세대도 그렇게 운동권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겠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70년대 생들에 대한 것이 확실한 참여를 또 갖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비대위부터 일단 789 비대위도 꾸렸고 그다음에 뭐 86 운동권 청산, 세대 교체를 선거 아젠다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점점 더 부각이 될 거고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직 공천을 다 안 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 뭐 월드컵 우승팀이 아직 결정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만 지역 예선을 통과 못한 팀들은 존재하죠. 그 지역 예선 통과 못한 팀들 그러니까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공심이 가보지도 못하게 된 민주당 내 그 출마자들에게 뭐 아직 공천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월드컵 지역 예선 떨어졌는데 월드컵 우승팀 아직 결정 안 됐다 그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까지 가보죠.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불출마 신당을 만들면서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지대에서 아니다.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개항을이 좋다. 호남이 좋다. 옆에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더를 하는 사람들은요 총선에 출마해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면 출마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사실은 그 당이 좀 더 지지를 받는 데 도움을 받고 또 본인이 선수로 뛰어야만 적극적으로 뛰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양측 다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해줘야 사실은 바람을 일으키는 하나의 계기는 되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바람을 일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게 사실은 삼지대 같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분이 출마 안 해줘 버리면 네. 사실은 바람을 일으키는 상당히 제동이 걸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든 아니면 이원욱 대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제는 네. 미래 대변인인가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낙연이라고 하는 큰 정치인이 뭔가 바람을 일으켜 주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총선 출마 압박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개혁신당하고 그 새로운 미래가 통합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뭐 통합을 뭐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벌써 남해당 대표에게 뭐 어디를 나가라 마라 그런 발언을 한 건 사실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이낙연 전 대표는요 지금 사실은 그 신당이 취해야 될 전략이 전통적인 제3지대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을 대체하겠다.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그 이낙연 전 총리가 24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갑자기 제3지대를 표방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 지금 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0억 원을 전부 다 국고에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내가 만든 신당이야말로 여기가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분들이 와 있고 또 여기가 민주당을 재건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표방하는 것이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1985년에 그 신한민주당 돌풍이 일어나서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던 그 민한당을 교체하겠다라고 했을 때처럼 그런 어떤 전략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불출마를 하고 전국 선거를 기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광주 출마나 이런 얘기도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거론이 됐던데 네. 그런 거는 하게 됐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특정 지역구에 묶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이 득실을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불출마를 천명을 한 마당에 일단은 그 불출마 공언한 대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총리로 했을 때 정책에 대해서도 뭐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함께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못 가겠다는 겁니까? 화학적 결합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물론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에는 함께 간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삿바 싸움으로 이걸 거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과거에 이제 다른 당을 할 때 뭐 바른미래당이든 국민의힘에서든 보면은 본인이 당 대표가 아닐 때는 자꾸 그 당의 수장을 곤란하게 하고 공격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당을 같이 한다고 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수장이 되시면은 또 가만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화학적 결합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돼요, 두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 기반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거를 앞두고서 필요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한다?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함께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처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함께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에 총선 전에 이낙연, 이준석 두 전 대표가 화학적 결합을 이뤄서 합당을 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